안녕하세요. 예당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화은규입니다. 오늘은요 프랑스 혁명의 배경,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세계사는 아이의 문구쌤. 이 프랑스 혁명은요 시민들에 의해서 전제 왕정을 타도한 것 때문에 시민혁명의 전형적인 혁명이다라고 일컬어지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첫 번째는 구제도의 모순, 두 번째는 국가 재정 위기입니다. 그 안에도 굉장히 많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프랑스의 제도 자체가 굉장히 모순점을 드러내면서 견디지 못할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 국민 전체를 1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단 2%에 해당하는 1신분 성직자랑 20분 귀족이 전체 프랑스 토지의 40%는 차지하고 관직도 독점하고 온갖 특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세금은 안 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세금은요 프랑스 전체 국민의 98%에 해당하는 30분이 다 내요. 거기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영주한테 봉건적 부담까지 계속 부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18세기인데 중세는 1000년대 아닙니까?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프랑스 농민들은 착취를 당한 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30분에는 농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었던 부르주아 또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신의 전문직을 딱 이렇게 전문직을 취득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넓게 포함해서 30분이었던 거예요. 이 부르주아라고 부르거든요. 부르주아들은 공부했잖아요. 돈 있잖아요. 가난한 농민들이 어떻게 세금을 다 부담해요? 그럼 그 많은 세금들이 자신들한테 몰려올 거 아닙니까? 피땀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그거를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는 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나? 이러면서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불만이 끓어오릅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영국혁명이랑 미국혁명 배우기 전에 근대 사회사상의 발전 같이 한번 배웠었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로크랑 루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거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제도의 모순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국가재정 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사실 프랑스는 절대군주라고 일컬어지던 루이 14세 때부터 나라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루이 16세 때는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을 하면서 승리는 해요.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해서 헌법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정작 프랑스한테 떨어지는 뭔가 떡고물 이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났어요. 게다가 흉년까지 되니까 30분들 중에 농민들이 세금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국가 파산 직전이에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어렵게 귀족들에게 세금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세금은 내가 왜?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파리 고등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똑같아요.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는 세금을 걷는 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 얘기할 수 없다. 30분에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170년 만에 3부회가 루이 16세 때 1789년 5월 소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정작 1, 2신분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는 결정이 안 되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1, 2신분들이랑 3신분들이 엄청 싸워요. 일단 1신분, 2신분 각각 약 300명씩 그리고 3신분은 아무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3부의 투표 방식은 신분별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3개 중에 2개가 다수결이 나오면 당연히 한 표는 사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분이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지네들끼리 참 짜놓은 판에서 우린 뭐 갖고 놀자 이거지? 나 이럴 거면 투표 안 해. 그럴 거면 우리 머릿수 투표로 하자. 그럼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랑 부르주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결국 3부에는 파행을 맞습니다. 루이 16세가 3부회가 모이는 회의장을 폐쇄해버려요.
그래서 열이 받은 삼신분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안 헤어져! 이러면서 테니스 코트로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헌법 만들고 국민들을 위한 우리들끼리의 리그를 만들어서 이거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안 헤어진다! 하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루이 16세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했겠죠? 처음에는 그 1, 2신분들한테 회의에 어쩔 수 없지만 참여해라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회를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게 3신분들한테 소문이 퍼지니까 분노한 농민들이 루이 16세가 군대를 데리고 국민의회를 탄압한대 이 소문만을 믿고 1789년 7월 14일 무기를 얻기 위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은 시작됩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은 귀족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뻗팅기다가 본인들의 모가지를 본인들이 잡은 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이 프랑스 농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을까요? 일단 무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총이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건 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스티유 감옥은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잡아두는 곳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습격을 해서 무기를 빼앗고 탈취를 하고 정치범들을 석방시킨다. 그거는 뭐냐?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힘이 다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한 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진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정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회의 부르주아들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라고 고민을 했지만 사실 본인들을 지지해준 건 바로 30분 안에 있는 대다수의 가난한 농민 평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회의를 거듭한 끝에 딱 결정사항을 내립니다. 야, 그동안 프랑스 농민들이 무겁게 지고 있었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한다. 단 유상으로. 이건 뭐냐면 프랑스 농민들한테 의무로 부과되었던 거를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우리가 없애주겠다. 돈 내라. 이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무겁게 지고 있었던 이 봉건적 부담, 봉건적 특권들을 없앤다라는 걸 명문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살아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들은 자연,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3조,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이다. 저희 인권선언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이거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연권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자연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적어드릴게요. 소유권. 분명히 이 프랑스 혁명은 제3신분들의 부르주아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농민들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돈과 본인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차별을 만든 거 아닐까요?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한테 항의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의회에 인권선언이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1년 헌법을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과 납세,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서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제한선거, 그 다음에 헌법으로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 또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 선거를 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참정권을 왕 하고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을 능동적 시민, 수동적 시민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낼 수 있는가? 돈을 아예 낼 수 없는가로 국민들을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국민의회가 입헌군주제를 선포를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왕을 없앨 생각은 안 했어요.
루이 16세가 자신의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가족들과 도피를 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바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왕에 대한 실망감이 넘쳐나게 되죠. 우리가 왕을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도망가? 그것도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 이때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완전 똑같은 그거는 아닌데. 근데 왕이 도망을 갔다고? 야,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국민의회에 헌법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법의회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입법의회 진행 과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민의회에서 91년 헌법을 반포를 함으로써 입법의회가 수립이 되고 입법의회 안에서도 파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삼신부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건파이고 대다수가 부르주아였던 지롱드파랑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자코뱅파로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왕이 도망을 갔잖아요. 왕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를 하는 이 와중에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라고 하다가 지롱드파는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왕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코벤파는 왕 필요 없다. 국민들에 의한 정책하자 라고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1791년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에 압력을 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유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은 서유럽보다는 계몽전제군주로서 활동을 하고 절대왕정 시기가 100년 정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여전히 농노제가 있었고요. 그럼 만약에 프랑스 혁명이 딴 나라로 전파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농노들이 나의 목에 칼을 겨누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래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에 압력을 가하니까 입법의회가 그래 싸우자. 언젠가는 한번 붙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싸우자! 이러면서 1792년 혁명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입법의회는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정부다! 라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실제로 아직 군대나 이런 것들은 갖춰지지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정규 군대, 두 나라의 정규 군대랑 오합지졸들이랑 붙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애초에 강대국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게 진행하는 판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물가는 미친 듯이 상승하고 파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분노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게 다 왕 때문이다! 이러면서 왕궁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로 인해 왕권이 정지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 혁명의 진행 과정을 보면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세워지는 게 보통의 순서인데 여기 프랑스 혁명 입법의회에서 국민공회로 넘어가는 거는 좀 달라요. 민중들의 봉기에 의해서 왕권이 정지되면서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이때 수립된 공화정은 제1공화정이에요. 자, 이때 자코뱅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지롱드파가 많이 좀 숙청이 되고요. 그러면서 자코뱅파가 주도를 해서 루이 16세를 처형을 합니다. 프랑스 전체 내에서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의 모가지를 띵강 하고 자르는 거는 이미 배웠었지만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전 유럽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이 자코뱅파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돼요. 국민공회가 왕의 모가지를 잘랐으니까 야, 프랑스에 대항하자.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프랑스 정리하자. 이러면서 대프랑스 동맹,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했었고 국내 안에서는 자코뱅파에 반대를 하고 나는 처음부터 혁명이 싫었어 하는 귀족들이나 성직자들 또는 다른 세력들이 반혁명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도 잦았습니다. 93년도에 헌법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91년도 헌법에서는 제한선거 입헌군주제를 규정을 했었다면 93년도 헌법에서는 보통선거 그리고 공화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시행되는 건 보류가 돼요. 너무 급진적이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가 보류가 되고 자코뱅파에서 로베스피에르가 득세합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고 강단 있고 고집 있고 본인만의 비전이 이렇게 투철했을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공포정치를 이끌어서 나중에 그 파국을 맞게 되는 사람이에요.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하게 된 그 배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고 국내 안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혁명재판소랑 공안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롱드파를 포함한 반대파를 숙청을 해버려요. 그리고 반혁명 세력들을 잡아다가 맨날 댕강댕강 단두대에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단두대 보신 적 있죠? 저는 볼 때마다 섬찟섬찟한데 사람의 모가지가 금방 댕강 하고 잘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참... 그런데 해부학자였던 기요틴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단번에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무기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땡깡하고 자르고 생명을 바로 끊는 기요틴을 발명을 한 겁니다. 그 기요틴으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여요. 그리고 게다가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이 농민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보셨다시피 1, 2신분이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 또는 평등 매각을 하면서 분배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제를 개혁을 해서 징병제를 실시하죠. 왜냐? 전쟁을 실시하고 있는데 병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건장한 남자들 징병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국민 의무교육, 또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느 일정 정도의 가격까지는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혁명력이라는 거를 만들고 우리는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달력을 쓰잖아요. 이 프랑스 혁명 때는 잠깐 이렇게 프랑스 혁명력을 씁니다. 뭐 테르미도르, 브리메르 이런 식으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맨날 사람 죽여요. 그리고 이 로베스피에르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계속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이 어느 순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질려가지고 반감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본인이 적을 굉장히 많이 만든 타입이잖아요. 결국 일이 터집니다. 1794년 지롱드파를 포함한 반대파들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내려와요. 그리고 이거를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하고 그는 결국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였었던 기요틴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죽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1795년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아까의 93년 헌법이랑 로베스피에르의 급진적인 개혁은 뒤집어 엎어지고 다시 제한선거와 이 양원제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헌법이 실시되고 총재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총재정부는 무능했어요. 전쟁을 수행하기엔 무능한데 본인들의 권력은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군대를 가지고 정권을 유지했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나폴레옹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 혁명은요, 시민혁명의 전형입니다.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죠.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을 뒤집어 엎었다 하면서 시작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그 국기를 보시면 국기가 이렇게 하얗고 빨갛고 초록색으로 칠할게요. 파랗죠? 이게 자유, 평등, 우애라고 적어놨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또 박애입니다. 이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전 유럽으로 쫙 하고 퍼져나가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으로부터 이제는 근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배경, 전개, 이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안 끝났어요.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 때 가서 또 한 번 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참 고맙고요. 다음 수업 때에는 제가 나폴레옹을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사는 IM 구쌤.